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장을 떠나 맞이하는 은퇴 첫 해. 아마 많은 분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은퇴 생활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특히 2026년 현재 빚 하나 없는 내 집 한 채에 어느 정도의 현금 자산까지 갖추고 있다면 남부러울 게 없다고 자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빚을 뺀 순자산이 10억 5천만 원을 넘는다면 여러분은 통계적으로 상위 10% 안에 드는 엘리트 은퇴자에 해당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자산관리 앱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상위권인데 정작 매일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팍팍하게 느껴집니다. 아침마다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괜히 눈치가 보이고, 마트 매대 앞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확인하며 한참을 망설이게 됩니다. 분명히 나 정도면 준비 잘했지라고 생각했는데 왜 은퇴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매달 돌아오는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소리 없는 비극,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후 준비를 얼마를 모을 것인가라는 목표치에만 집중해왔습니다. 은퇴할 때 10억은 있어야 한다. 강남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노후가 보장된다 같은 말들에 매몰되어 숫자의 덩치를 키우는 데만 열을 올렸죠. 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우리에게 차가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 지켜온 그 숫자들이 과연 우리의 매일을 실제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뉴스에서 흔히 떠드는 평균이라는 함정입니다. 대한민국 5060 세대의 평균 자산이 6억 원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분이 나만 뒤처진 게 아닐까라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이 평균이라는 숫자는 자산이 수천억 대인 소수 부유층이 포함된 수치일 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숫자는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자산, 즉 중위값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50대 가구주 순자산의 중위값은 3억 원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즉 여러분이 빚 없이 작은 내 집 한 채만 제대로 지키고 있어도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노후 준비의 중간 이상은 충분히 해낸 우등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심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내 자산이 상위 10%인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가진 자산의 성격 때문입니다. 근육은 없고 지방만 잔뜩 낀 몸처럼 우리의 자산도 겉으로만 덩치가 커 보일 뿐 실제로 힘을 쓰지 못하는 죽은 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은퇴자들의 가장 큰 비극은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가졌어도 그 집은 매달 나에게 밥 한 끼 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물가 시대에 맞춰 치솟는 세금과 관리비로 내 지갑을 계속 갉아먹을 뿐이죠. 10억 자산가라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매달 생활비 몇만 원에 벌벌 떨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 이제 우리는 이 숫자의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자산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10억짜리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꿈꾸며 서울 한복판이나 인기 있는 신도시의 아파트를 지켜온 분들, 아마 지금 마음속으로는 이 집 한 채가 내 마지막 보루라고 굳게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보루가 오히려 여러분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대한민국 특유의 구조가 은퇴 후의 삶을 얼마나 기형적으로 만드는지 그 민낯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하는 2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은퇴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게 없는 상위권 인생이죠. 하지만 이분의 속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여기에 2026년 들어 더욱 강화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자산은 20억인데 수중에는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낼 현금 5만 원이 없어 약속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콘크리트 감옥의 죄수라고 부릅니다. 2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그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5060 세대의 자산 구조를 보면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가 가진 전체 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1.5%에 달합니다. 10칸짜리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 있는데 그중 8칸 반이 무거운 벽돌로 꽉 막혀 있는 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산의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피가 돌아야 몸이 살 듯, 돈도 흘러야 삶이 유지되는데 모든 돈이 딱딱한 콘크리트 속에 굳어버린 것이죠. 부동산 비중이 이렇게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6년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 수술비가 필요하거나 자녀의 급한 사정으로 큰 돈을 내줘야 할 때 20억짜리 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집의 안방 화장실만 떼어서 팔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평생을 바쳐 지킨 집을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 급매물로 던져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제값을 받기는커녕 수억 원을 손해보며 눈물로 집을 처분하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생활의 질입니다. 자산이 20억인 사람과 자산은 5억이지만 매달 연금으로 400만 원씩 받는 사람 중 2026년의 관점에서 누가 더 승자일까요? 전자는 20억짜리 콘크리트를 지키기 위해 매일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세금 걱정을 해야 하지만 후자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으로 아내와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사 먹으며 자존감을 지킵니다. 부동산이라는 신기루는 우리에게 집값이 오를 거야라는 희망을 주지만 그 희망이 오늘 당장의 배고픔과 외로움을 달래주지는 못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은퇴시장의 비극은 바로 이 유동성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겉은 화려한 부자지만 속은 가난한 자산가 빈곤층인 것이죠. 당신의 10억이 벽돌 속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자산가가 아니라 그저 건물을 지키는 무급관리인으로 노후를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꽉 막힌 동맥경화를 뚫어내지 않으면 은퇴 후에 기다리는 것은 여유가 아니라 서글픈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우리 집 가계부를 펼쳐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집값이 얼마 올랐네라며 박수칠 때 정작 우리 노후의 생명줄인 현금 흐름에는 빨간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목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와야 할 돈이 끊기는 것, 바로 현금 흐름의 단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은퇴 부부가 품위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과연 얼마일까요? 각종 금융기관과 연금연구원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서울 기준 부부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약 340만 원에서 35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는 식비뿐만 아니라 공과금, 통신비, 그리고 최소한의 경조사비와 여가비가 포함되어 있죠. 숨만 쉬어도 매달 이 정도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노령연금의 평균 액수는 이제 겨우 70만 원 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시죠. 매달 270만 원에서 280만 원이라는 거대한 구멍이 생깁니다. 집값이 10억, 20억이면 뭐합니까? 그 집을 매달 조금씩 뜯어서 쌀을 사 먹을 수도, 관리비를 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마당에 커다란 물탱크는 있는데 정작 목이 마를 때 물 한 컵 받아 마실 수도꼭지는 꽉 막혀 있는 셈입니다.
이 현금 흐름의 단절은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서서히 말려 죽게 만드는 경제적 가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위험 등급을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전체 자산 중에서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주식, 예금, 보험금 등을 다 합쳐도 전체 자산의 15%가 채 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아주 작은 경제적 충격에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초고 위험군입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우리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집중됩니다. 특히 70세를 기점으로 예고 없는 질병의 습격이 시작되죠. 이때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생을 바쳐 지킨 그 소중한 집을 병원비와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매물로 던져야 합니다. 시장 가격보다 수억 원을 손해보면서 말이죠. 집 한 채에 몰빵된 자산 구조는 질병이라는 파도 한 번에 난파선처럼 부서져 버리는 아주 취약한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노인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번듯한 집 한 채는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신화가 우리에게 남긴 배신의 증거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신기루에 속아 모든 현금을 벽돌에 쏟아부은 결과 집은 있지만 당장 쓸 돈이 없어 굶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죠.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배가 고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자존감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친구가 손주 자랑하며 밥 한 끼 사라고 할 때 지갑 사정 때문에 슬며시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해야 하는 그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자산이 20억이라는 뿌듯함은 1년에 딱 한 번 재산세 고지서를 볼 때뿐이지만 당장 커피 한 잔 살 돈이 없어 쩔쩔매는 고통은 365일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숫자로 된 부자가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거지가 되는 것이죠. 경제적 수치가 심리적 고통으로 바뀌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더 이상 휴식이 아니라 매일이 서글픈 전쟁터가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집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라는 성벽을 허물어야 그 자리에 돈이 흐르는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전략은 바로 공간의 다이어트, 즉 다운사이징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부부만 남은 40평형대 아파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쓰지 않는 방은 창고가 되어가고 매달 청소하기는 힘들며 무엇보다 그 넓은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관리비와 세금은 매달 우리 노후의 목을 죄입니다. 이 무거운 공간을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20평형대 아파트로 옮기거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조금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옮기면서 발생한 차액 3억 원이나 5억 원이 수중에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은 단순한 예비비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자유의 씨앗입니다. 이 자금을 즉시 연금이나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순간 벽돌 속에 갇혀있던 수억 원의 돈은 매달 여러분의 통장으로 쏟아지는 생명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덩치를 줄이면 흐름이 보이고 흐름이 생기면 인생이 즐거워지는 법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게 자식 볼 면목이 없다라며 거부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집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다가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용돈 달라고 손을 벌리는 것이 수백 배는 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내 돈을 내가 당당하게 쓰는 것입니다. 내 돈으로 여행 다니고 내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 최고의 부모 노릇이자 진정한 자존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할 4대 파이프라인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국민연금, 둘째는 주택연금, 셋째는 개인연금,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배당금입니다. 이 네 가지 통로 중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가 비어 있는지 지금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 곳에 구멍이 보인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벽돌을 하나 빼서라도 그 구멍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물탱크만 큰 집보다 수도꼭지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오는 집이 훨씬 살기 좋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한 은퇴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쏠려있던 기형적인 구조를 과감하게 깨고 부동산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는 대신 그 자리를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덩치를 자랑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촘촘하고 단단한 파이프라인을 가졌느냐가 은퇴 후의 권력을 결정합니다. 이제 그 무거운 성벽을 허물고 여러분의 통장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길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심폐소생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예민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 집은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아직도 이 고리타분한 생각에 붙들려 계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날의 경제 환경에서 무거운 집 한 채를 덩그러니 물려주는 것은 자식에게 축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유지비 테러를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콘크리트 껍데기를 자식에게 온전히 넘겨주기 위해 당신은 평생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현금을 말려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집을 물려받은 자식은 행복할까요?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자식은 당장 수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매달 쏟아지는 수십만 원의 관리비, 건강보험료 인상분, 재산세까지 감당해야죠. 현금이 없는 자식은 결국 그 집을 지키지 못하고 금매로 던지게 됩니다. 이건 효도가 아니라 자식의 목을 죄는 족쇄를 물려주는 꼴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상위 1%의 스마트머니는 이미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퇴 시점에 맞춰 부동산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배당과 이자, 소득, 즉 매달 현금이 꽂히는 파이프라인으로 채우는 자산 리모델링을 이미 끝냈습니다. 죽어서 10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매달 100만 원씩 자식에게 건네는 현금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대의 새로운 효도이자 부모의 권력입니다. 죽고 나서 상속세 다 떼고 주는 돈은 자식에게 고마움보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게 만들지만 지금 당장 힘든 자녀에게 건네는 따뜻한 현금은 부모의 품위와 가족 내 권위를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껍데기인 집보다 알맹이인 현금을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당신과 자식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모든 리모델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75세가 넘어가면 복잡한 연금 구조를 이해하고 자산을 재배치하는 결단력이 급격히 흐려진다고 조언합니다. 아직 머리가 맑고 몸이 움직이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라는 말은 노후 파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3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평균 자산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둘째, 부동산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유동성을 확보해야 사람이 삽니다. 셋째, 월 3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사수하십시오. 이 3가지만 가슴에 새긴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보다 더 빛나고 평온할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라는 숫자가 아니라 매달 찍히는 입금이라는 흐름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꽂히는 진짜 돈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진짜 자산 순위입니다. 이제 그 숫자를 바꾸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결단과 실행이 누군가에게는 노후를 살리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